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조선 왕조 실록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입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기록 속 얽히고 설킨 갈등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들춰보는 조선 갈등사, 북스고에서 출판했고요. 오늘 밤 함께하겠습니다. 채널에 다른 조선 왕조 실록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교차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피곤했던 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왕들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들춰보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 김종서와 대신들의 조선대, 수양대군의 조선. 평상에 누워있던 문종은 고명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기에는 너무 어린 12살의 나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임금이 즉위할 경우 대왕대비 또는 왕대비가 대신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종의 할머니 소헌 왕후는 세종보다 먼저 생을 떠났고, 어머니 현덕 왕후는 세자빈 시절 단종을 낳다 죽었다. 왕실에 단종을 보호해줄 어른은 없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어린 아들을 잘 부탁한다. 문종의 유언을 받든 고명 대신 좌이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등은 세종 시절부터 신임을 받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큰 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서는 정계의 실권자였다. 그렇게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김종서를 필두로 고명 대신들은 권력을 잡아 단종을 보필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황표 정사였다. 이는 문종이 어린 단종을 걱정해 만든 인사제도로 김종서 등 대신들이 선택한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인 황표를 붙이면 단종이 그대로 임명하는 구조였다. 물론 충성심이 깊은 고명 대신들이 임금을 위해 시행한 제도이긴 했지만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왕권이 약화되고 김종서의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쓸만한 자 1인을 취하여 황표를 붙여서 아래면 노산군 단종이 다만 붓으로 낙점할 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황표 정사라고 일컬었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이로 인해 세종 시절부터 많은 공을 세운 집현전 학사들에게서 황표 정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아졌고 신료들 간의 분열 양상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왕의 입지가 줄어드니 당연하게도 왕실 종친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결국 이를 명분으로 곧 엄청난 규모의 폭풍이 조선에 몰아닥치게 된다. 사대주의 조선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시 명나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신들이 머나먼 중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단종이 즉위했을 때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친동생이 직접 자원해 그 험난한 사행길에 나섰다. 수양대군. 그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형 문종을 잘 따르긴 했지만 종종 임금처럼 말을 하고 죄를 지어 잡혀온 스님을 마음대로 풀어주는 등 권력욕을 조금씩 드러내곤 했다. 조카의 왕위를 인정하며 명나라로 떠난 그였지만 사실 그의 검은 속내는 따로 있었다.
김종서를 필두로 한 신하들의 정국을 휘어잡았으니 보잘것없어지는 왕실의 권위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쩌면 이때부터 그의 목적은 왕위 찬탈이었을까. 어쨌든 수양대군은 김종서 세력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명나라로 이동했고 은밀하게 한명회, 신숙주와 같은 브레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그의 핵심 참모 한명회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사람은 김종서입니다. 이미 한명회는 거대한 비바람이 휘몰아칠 쿠데타를 준비하며 숙청해야 할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편 김종서는 강해지는 수양대군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작업에 들어갔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인 안평대군과 손을 잡은 것이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만큼이나 막강한 세력과 함께 야심만만한 인물이었기에 수양대군으로선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에 수양대군은 결단을 내리게 된다. 계유 정난, 피바람을 일으키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의 정막과 싸늘한 기운만이 감도는 와중 수양대군은 수하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입을 열었다. 지금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휘두르니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 임금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이 이용한 안평대군에게 붙어서 장차 불쾌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당원이 이미 성하고 화기가 정이 임박하였으니 이때야말로 충신 열사가 대의를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날이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이것은 영모였다. 영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명백한 반역이었다. 군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겁에 질려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발생했다. 이에 당황한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 계책을 물었고 그는 즉시 대답했다. 모의가 이미 먼저 정하여졌으니 지금 의논이 비록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정컨대 공이 먼저 일어나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결심이 선 수양대군은 만류하는 자들을 뿌리치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했다.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에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하여 사기를 그르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베고 나가겠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준비된 수하들과 즉시 이동했다. 살생부에 적힌 1순위 인물 김종서의 집으로 향한 것이다. 그렇게 영모가 시작됐다. 김종서의 집 앞에 도달한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보길 청했다. 김종서는 그를 환대하며 안으로 들어오라 권했지만 굳이 여러 차례 거절하며 김종서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태연하게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해가 저물었으니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청을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가 영모를 꾸민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김종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편지를 받고 물러섰다. 그리고 편지를 달빛에 비춰보는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정막이 깨졌다.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수아가 소리를 지르며 김종서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철퇴로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김종서를 지키는 그의 아들과 주변인들도 속절없이 살해당했다. 피바람에 서막이 열린 것이다. 김종서를 시작으로 살생부에 적혀있던 반대 세력 수십 명이 대거 학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안평대군마저 김종서의 세력이었기에 유배에 보내진 뒤 끝내 죽음을 면치 못했다. 당연하게도 실권을 장악하게 된 수양대군은 단종의 명을 빙자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온갖 직위를 본인이 겸직하며 단종을 단지 꼭두각시 임금으로 만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는 이때까지도 어지러운 정국을 바로잡았을 뿐 왕위에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년 후 역시나 그는 천하를 지배하는 임금이 되고 싶었다. 비정한 야심으로 어린 조카를 상왕으로 몰아내 유배를 보낸 뒤 1455년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하게 된다. 수양대군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육신.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만 해도 많은 신하들은 세조를 지지하는 편이었다. 단지 어지러운 정치 질서를 회복시키려 한 행동들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왕위 찬탈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었다. 단종을 섬기는 충신들에게 세조는 임금이 아닌 그저 반역자일 뿐이었다. 이처럼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크게 분노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육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을 가리켰다.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받던 집현전 학사들이자 조선을 위해 한 몸을 바친 충신들이었다. 세조의 잔인하고도 비윤리적인 행위는 그들을 분개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수양대군을 끌어내 단종을 복위시킵시다. 성삼문은 궁궐 깊이 유폐되어 있던 단종을 찾아가 계획을 말했고 단종은 지지한다는 뜻으로 성삼문에게 칼을 하사했다. 그들은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마침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유응부가 세조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들고 왕을 지키는 벼룬검에 임명된 것이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 그 순간 유응부가 세조를 암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사육신을 포함해 여러 집현전 학사들, 무인들이 주동해 거사를 치를 날만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세조의 책사 한명회가 연 회장이 너무 협소해 벼룬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구보다 한명회를 신뢰하던 세조는 친히 벼룬검을 취소시켰고 어쩔 수 없이 거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사를 진행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거사를 미룬 것은 크나큰 패착이었다. 목숨을 건 영모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록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거사에 참여하기로 한 김질이란 인물이 그러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인 어른을 찾아가 암살 계획을 모두 실토한 것이다. 결국 장인은 김질과 함께 세조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일러 바쳤다. 분노에 찬 세조는 즉시 주모자들을 잡아들이도록 명했고 그렇게 단종 복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간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한 세조는 직접 국문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육신 중에는 과거 세조와 가깝고 친한 인물들도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모진 고문 끝에 모든 사실을 자백받은 세조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최악의 형벌인 거열형을 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육신 가족의 경우 남자는 모두 살해했고 여자는 노비로 보내졌으며 사육신을 도왔던 7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처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단종 포기 운동은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세조의 친동생이자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이 몰래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들은 관노의 고발로 결국 금성대군은 사형을 당하며 거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다. 이쯤 되니 세조는 살아있는 단종이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다. 여기저기서 생기는 잡음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은 오직 조카 단종의 죽음뿐이라 생각했다. 당시 왕실 최고의 어른이었던 양녕대군을 비롯한 대소 신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종의 사형을 주장하며 세조의 결정을 지지했다. 특히 양녕대군은 세조의 편에 서서 세종의 자손인 단종, 안평대군, 금성대군을 죽이는 것에 힘을 보탰다. 결국 처참한 유배 생활을 하던 단종은 삼촌의 명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비정하고 냉혹한 세조의 모습은 할아버지 태종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다. 실제로 세조는 나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는 등 많은 업적도 이루었다. 또한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신들과 최측근 그 누가 됐건 모조리 숙청해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쥔 태종과는 달리 세조는 한없이 퍼주다시피 공신들을 우대했다. 그로 인해 날이 갈수록 공신들의 힘이 막강해져 부패와 횡포를 일삼으며 나중에는 왕권이 바닥을 치게 된다. 조선의 시스템은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군주라 포장되어도 명분도 없는 비윤리적인 왕위 찬탈은 폐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 했던가. 그의 말년은 비참했다고 전해진다. 세조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그의 장남 의경세자가 19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했고 둘째 아들 예종이 훗날 왕위에 오르지만 재위 13개월 만에 피부병으로 숨을 거뒀다. 또한 세조 본인도 고칠 수 없는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는 계유정난에 관계되어 귀양을 가거나 노비가 된 이들을 풀어주고는 5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역사상 최악의 폭군. 그의 첫 번째 피바람, 무오사화. 평화롭던 무오년의 어느 날 훈구파 이극돈 및 훈구 세력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임금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전하, 살인파 김일손이 실록의 사초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성종이 승하해 성종실록의 편찬을 시작했는데 실록의 사초를 담당했던 살인파 김일손이 하나같이 선대왕 세조를 모독하고 왕실을 욕보이는 글을 쓴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것도 근거 없이 어디서 주워들은 내피셜로 끄적여 놓은 것. 이를 발견한 훈구파 이극돈은 심히 분노했다. 이극돈 자신의 비행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기에 더 분노했으리라. 물론 이를 보고받은 연산군도 눈이 뒤집히기에 충분했다. 연산군은 즉시 김일손을 잡아오게 명한 뒤 문초를 하던 도중 가뜩이나 심각했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흘러가게 된다.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이 김일손의 사초에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초나라의 장수였던 항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왕이었던 의제를 처참하게 죽였는데 김종직은 죽은 의제를 조의한다는 뜻에서 글을 지었다. 그런데 이는 세조가 비정하게 죽인 단종을 의제에 비유한 것이며 은유적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스승이 쓴 글을 그냥 방구석 노트에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후대에도 전해질 공식적인 조선 왕조실록에 들어갈 사초에 자기 멋대로 적어놓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초는 임금이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었기에 김일손의 행동은 대놓고 왕실을 엿먹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뜩이나 살인 세력을 싫어하던 연산군으로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그렇게 조선의 피바람이 휘몰아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죽은 김종직의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행했고 김일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극형에 처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살인들이 화를 입는 무오사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 수많은 살인 세력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을 계기로 연산군은 독보적으로 강한 왕권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명분없는 피해 숙청이 아니었다. 김일손의 죄는 명확했으며 연산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강한 왕권을 손에 거머쥐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재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벌어지게 되는데. 피의 복수극, 갑자사화. 연산군은 생모가 폐비되어 죽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간신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임사홍이란 인물이 연산군에게 다가가 해선 안 될 이야기를 시작했다. 폐비 윤씨의 일이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귀인 정씨와 엄씨 때문에 전하의 생모가 불쌍하게 죽은 것입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사홍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폐비 윤씨 문제로 폭로해 성종 시기에 자신을 쫓아냈던 이들에게 다시 복수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해 정권을 잡기 위함이었다. 그의 계획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임사홍에게서 모든 내막을 전해들은 연산군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은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엄씨였다. 당장 그녀들에게 뛰쳐나오라 소리쳤고 대궐들에 그들을 결박한 뒤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아무리 떡이 되도록 패도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던 연산군은 귀인 정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들인 이항, 이봉을 불러들였다. 이 죄인들을 쳐라! 겁에 질린 이항은 자신의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봉은 어머니인 것을 눈치채고 차마 명에 따르지 못했으니 이를 본 연산군은 고함을 지르며 다른 사람을 시켜 다시 잔혹하게 몽둥이질을 지시했다. 결국 자식으로 하여금 어미를
때려 죽이도록 만들었다. 조선시대 윤리에는 계모도 침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기에 이는 존속 살해에 해당하는 폐륜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연산군은 이항과 이봉의 머리채를 잡고 친할머니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향했다.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고는 그가 입을 열었다. 아,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그리고는 이항에게 술잔을 따르라 겁박했고 대비는 공포에 질린 채 잔을 받았다. 이에 연산군이 다시 말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놀란 대비는 다급하게 배 2피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참다 못한 연산군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연산군 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20일 신사 5번째 기사. 실로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연산군은 사람을 시켜 엄씨,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젓갈을 담그고 산과 들에 뿌리도록 했다. 또한 그들의 소생 이항, 이봉은 유배를 보낸 뒤 사형시켰고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았던 인수대비는 한 달 만에 병상에 누워있다. 생을 마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이들 모두를 사형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정은 살인파, 훈구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자신의 측근 세력만 제외하고 모두 숙청해버렸다. 심지어 이미 죽은 권신, 한명회 등의 시신을 꺼내 부관 참시를 행했다. 또한 어머니의 복수를 핑계로 평소에 자신의 기분에 거슬렸던 신하들까지 모조리 숙청해버렸다. 이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다. 이제부터 연산군은 미치광이 폭군으로 변모한다. 세계에 미쳐버린 폭군. 연산군은 세계에 미쳤던 왕으로도 기억된다. 그는 채홍사라는 관리를 만들어 전국 팔도에 있는 미녀들을 뽑아오라 명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뽑아 흥청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 수가 2,000명이 넘는다고 전해지는데 문제는 흥청에게는 기본적으로 집이 하사되며 그 가족들에게는 노역이나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나랏일을 신경도 안 쓰고 흥청들과 음탕한 생활을 하기에 바빴으니 나랏골은 개판 5분 전이었다. 분노한 백성들은 이를 보고 흥청은 곧 망청이다 해서 오늘날 흥청망청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놀랍게도 연산군이 흥청들과 놀이터로 사용한 곳은 세조가 증건한 원각사, 세종이 중요시한 지편전이었다. 그는 성균관 학생들을 모두 내쫓고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기생에 만족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자신의 누이들과 근친상간까지 한 것은 물론이고 그 누가 됐건 마음에 들면 꼭 범해야 직성이 풀렸다고 전해진다. 왕의 음탕이 날로 심하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아내인지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뒀다가 밤에 강제로 간음하며 낮에도 그랬다. 연산군 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12일 정묘 2번째 기사. 이처럼 실록에는 연산군에게 아내를 바친 신하들의 명단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50살이 넘은 큰어머니까지 강간했다고 전해진다. 왕이 박씨에게 특별히 명하여 세자를 입시하게 하고 드디어 간통을 한 다음 은으로 승평부 대부인이란
도서를 만들어 주었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6월 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백성들은 불만이 극심해져 연산군의 악행을 고발하는 투서들이 나돌았다. 자신을 향한 안 좋은 말들이 나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분노에 차서는 훈민정음 교습을 중단시키고 한글 사용 금지법까지 시행하는 미친 짓을 저지르기에 이른다. 물론 이렇게 미쳐 날뛰는 임금을 도저히 눈뜨고 지켜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내시 김처선. 그는 단종부터 총 4명의 임금을 모신지라 고령의 나이였다. 왕의 유례없는 기행에 참다 못한 김처선은 목숨을 걸고 직언을 쏟아냈다. 이 늙은 씨는 내분의 임금을 섬겨왔으나 이토록 음란한 왕도 없었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화를 이기지 못해 화살을 쏘아 그의 옆구리를 맞췄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대신들도 죽음을 서슴지 않는데 이 늙은 환관 같은 거야 죽음이 아깝겠소만 임금께서 오래 국왕으로 있지 못할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연산군은 다시 화살을 쏴 그의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일어나 걸어보라고 명령하자 그는 되레 반문했다. 전하께서도 다리를 자르면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연산군은 그의 혀를 자르고 몸을 베어버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칠족 관계의 친족들까지 모두 벌을 주고 부모의 묘까지 헐어버렸다. 또한 전국의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자를 모두 개명하도록 명했고 심지어 김처선의 이름에 들어갔던 처자의 사용을 금해 그토록 좋아하던 처영무의 이름까지 풍둠으로 바뀌었다.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직언을 쏟아부은 김처선을 그토록 혐오했다. 말도 안 되는 폐륜을 저지르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겁탈을 범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2번의 사화를 일으켜 포악한 정치를 일삼은 연산군. 결국 1506년 9월 연산군의 폭정을 참지 못해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이 발생한다. 그렇게 연산군은 재위 12년 만에 폐위되어 몰락했다. 사실 갑자 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10년 동안만 해도 그는 폭군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치에 의욕도 있고 왕으로서 인정도 받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미치광이 폭군으로 전락해 2년간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을 보면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그렇게 연산군은 패왕이 되어 유배를 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유배 간 지 2달 만에 역질에 걸려 죽게 되는데 실록에 따르면 죽기 전 유언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중전 신씨가 보고 싶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8일 개미 2번째 기사. 마지막 순간까지 연산군이 그리워했던 중전 신씨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랫 사람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씨가 또한 더 후하게 대함으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매양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란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론 울며 간하되 말뜻이 지극히 간곡하고 절실했는데 왕이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왕이 패배될 때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63권
연산 12년 9월 2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임진왜란의 주인공 선조. 선조의 치세. 그동안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즉 적장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들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선조는 할아버지인 중종의 손자이지만 왕비가 아닌 후궁의 후손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왕조 최초로 방계 임금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선조에게 죽을 때까지 컴플렉스가 되었고 훗날 자식들이 모두 비극을 겪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편 그의 능력은 매우 출중했다. 16세의 나이로 왕위에 등극했지만 그의 탁월한 일처리에 1년 만에 수렴 청정을 거두고 17세의 나이에 친정을 시작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로지 학문에 힘쓰며 그동안 개판이 된 나라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 선조는 어떻게 해야 조정의 신하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패단이 큰 세력들을 축출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선조 시기에 훈구, 척신 세력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곧 죽어도 올바른 성리학자들인 선비를 대거 등용하여 살인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천원 지폐 속 인물 퇴계 이황을 극진히 총애했고 그가 죽고 나서는 율곡 이의를 신임했다. 이외에도 억울하게 죽은 사림들을 신원하는 데 힘썼으며 수많은 성리학자들과 함께 조선의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우며 평화로운 시기, 목릉성세를 맞이한다. 하지만 역시나 예나 지금이나 어느 당이 집권을 하면 꼭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기껏 훈구파와 싸울 때에는 하나가 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도 둘로 나뉘게 되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인사권을 갖고 있는 관직인 이조 전랑에 김효원이 발탁됐다. 그런데 이를 보고 심의겸이란 자가 김효원의 행실이 의심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김효원은 이조 전랑에 등용됐지만 이 일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운명의 장난처럼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거론되었다. 이에 김효원이 나서며 말했다. 심춘겸의 집안은 명종의 외척인데 이 주요한 관직을 어찌 외척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남자 때문에 김효원의 집이 한양 동쪽에 있어 동인, 심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에 있어서 서인으로 파가 나뉘게 된다. 조선 최초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동인과 서인은 정치적 사안마다 대립했는데 선조는 이를 이용해 전국을 뒤집으며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붕당이 점점 격렬해지더니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다. 이처럼 붕당이란 시스템은 서로를 견제하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상대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자기 당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는 훗날 조선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것에 발목을 잡게 되었다. 한편 살인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1590년 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조는 황윤길과 김성희를 통신사로 파견했다. 그리고 1년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온 그들은 선조에게 각기 다른 보고를 올렸다. 서인 황윤길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곧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동인 김성일은 이렇게 보고했다. 생긴 게 꼭 지 새끼를 닮아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처럼 서인과 동인의 보고가 달랐다. 당시는 동인의 힘이 좀 더 강했으니 조정은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했지만 그래도 선조는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인 1592년 전국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치밀한 전쟁 준비를 마치고 천하지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으니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다. 이제부터 선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다. 임진왜란의 비겁한 주인공. 부산을 침략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올라왔다. 생각 이상으로 강한 왜군에 깜짝 놀란 선조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된다. 아,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튀어야겠다. 왕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파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예 명나라로 망명을 생각한 선조. 신하들의 만류에도 이미 잔뜩 겁에 질린 선조의 의지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한편 잽싸게 도망치기 전 선조는 총알바지를 하나 세워야 했다. 그동안 왕비의 자식은 없고 후궁의 자식들, 즉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서자들만 있었기에 세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다. 정통성의 컴플렉스가 심했던 선조는 적장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래서 재빨리 서자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한다. 또한 그에게 임시로 임금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한 후 자신은 잽싸게 튀었다. 개성, 평양을 거쳐 명나라와 맞닿아 있는 의주까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왕이었다. 내선할 뜻을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대신들의 반대를 받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 오늘 이후로는 세자로 하여금 국사를 임시로 다스려 관작의 재배나 상벌 등의 일을 다 편의에 따라 스스로 처결할 일로 대신들에게 이르라.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2월 13일, 신축 8번째 기사. 이를 본 왜군들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애초에 그들의 목적도 명나라를 치기 위함이었고 조선의 임금만 빠르게 잡으면 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선조의 놀라운 도망 속도에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이때 왜군들보다 더 당황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백성들이었다. 임금이란 사람이 나라를 버리고 튀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백성들은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경복궁에 불을 질러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선조는 비겁한 지도자라 비난받았다. 선조 때문에 장기화된 전쟁에서 조선의 영웅들이 나라를 지켜냈다. 위대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23전 23승의 무패 신화를 달성했고 어떨결에 세자가 된 18살의 광해군 또한 전국을 돌며 민심을 안정시키고 의병들의 사기를 올리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무엇보다 명나라의 지원이 없었다면 전쟁의 승산이 없었을 텐데 명나라의 파병 덕분에 7년 동안 지속된 임진왜란은 막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조는 질투의 화신으로 변모하게 된다. 질투의 끝판왕.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했던 선조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심하게 견제했다. 특히 전쟁 중 계속된 승전보를 울린 이순신에게 반역을 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으로 파직시키고 형벌을 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도리어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선무공신보다 선조를 따라 열심히 피난 갔던
호성 공신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의병들을 홀대했으며 심지어 영모에 몰린 의병장들을 혹독히 다루는 경우도 많았다. 당연히 백성들이 자신보다 광해군을 더 좋아하니 마음속에 그를 향한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 왕비가 세상을 떠나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했다. 그렇게 51세의 나이의 선조는 19살 인목 왕후를 왕비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1606년 왕비가 아들 영창대군을 낳는다. 선조는 한없이 기뻤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적장자였다. 이때부터 광해군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여 눈치만 보게 되었으니 그의 세자 생활은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세자의 마음을 알기는 하는지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시도를 은밀하게 계획했다. 하지만 적장자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2년 만에 선조는 병이 악화되어 드러눕게 된다. 선조는 분명 능력 있고 지능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안목이 좋아 그가 등용한 수많은 인재들은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힐 정도로 뛰어났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국가를 위해 노력한 명군이었다. 하지만 전쟁에서 보여준 그의 무책임과 이기심으로 인해 후대에 그는 인간성이 결여된 임금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어찌됐건 그가 드러눕게 되자 다음 후계자를 선택해야 했다. 적장자 영창대군은 2살로 너무 어렸기에 왕위는 34살에 광해군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했던 선조는 죽기 전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우리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사랑은 자식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왕들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들춰보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 김종서와 대신들의 조선 대 수양대군의 조선. 평상에 누워있던 문종은 고명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기에는 너무 어린 12살의 나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임금이 즉위할 경우 대왕대비 또는 왕대비가 대신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종의 할머니 소헌 왕후는 세종보다 먼저 생을 떠났고 어머니 현덕 왕후는 세자빈 시절 단종을 낳다 죽었다. 왕실의 단종을 보호해줄 어른은 없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어린 아들을 잘 부탁한다. 문종의 유언을 받든 고명 대신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등은 세종 시절부터 신임을 받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큰 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서는 정계의 실권자였다. 그렇게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김종서를 필두로 고명 대신들은 권력을 잡아 단종을 보필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황표 정사였다. 이는 문종이 어린 단종을 걱정해 만든 인사제도로 김종서 등 대신들이 선택한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인 황표를 붙이면 단종이 그대로 임명하는 구조였다. 물론 충성심이 깊은 고명 대신들이 임금을 위해 시행한 제도이긴 했지만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왕권이 약화되고 김종서의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쓸만한 자 1인을 취하여 황표를 붙여서 아뢰면 노산군 단종이 다만 붓으로 낙점할 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황표 정사라고 일컬었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이로 인해 세종 시절부터 많은 공을 세운 집현전 학사들에게서 황표 정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아졌고 신료들 간의 분열 양상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왕의 입지가 줄어드니 당연하게도 왕실 종친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결국 이를 명분으로 곧 엄청난 규모의 폭풍이 조선에 몰아닥치게 된다. 사대주의 조선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시 명나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신들이 머나먼 중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단종이 즉위했을 때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친동생이 직접 자원해 그 험난한 사행길에 나섰다. 수양대군. 그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형 문종을 잘 따르긴 했지만 종종 임금처럼 말을 하고 죄를 지어 잡혀온 스님을 마음대로 풀어주는 등 권력욕을 조금씩 드러내곤 했다. 조카의 왕위를 인정하며 명나라로 떠난 그였지만 사실 그의 검은 속내는 따로 있었다. 김종서를 필두로 한 신하들의 정국을 휘어잡았으니 보잘것없어지는 왕실의 권위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쩌면 이때부터 그의 목적은 왕위 찬탈이었을까. 어쨌든 수양대군은 김종서 세력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명나라로 이동했고 은밀하게 한명회, 신숙주와 같은 브레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그의 핵심 참모 한명회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사람은 김종서입니다. 이미 한명회는 거대한 비바람이 휘몰아칠 쿠데타를 준비하며 숙청해야 할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편 김종서는 강해지는 수양대군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작업에 들어갔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인 안평대군과 손을 잡은 것이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만큼이나 막강한 세력과 함께 야심만만한 인물이었기에 수양대군으로선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에 수양대군은 결단을 내리게 된다. 계유 정난, 피바람을 일으키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의 정막과 싸늘한 기운만이 감도는 와중 수양대군은 수하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입을 열었다. 지금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휘두르니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 임금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이 이용한 안평대군에게 붙어서 장차 불쾌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당원이 이미 성하고 화기가 정이 임박하였으니 이때야말로 충신 열사가 대의를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날이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이것은 영모였다. 영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명백한 반역이었다. 군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겁에 질려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발생했다. 이에 당황한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 계책을 물었고 그는 즉시 대답했다. 모의가 이미 먼저 정하여졌으니 지금 의논이 비록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정컨대 공이 먼저 일어나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결심이 선 수양대군은
만류하는 자들을 뿌리치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했다.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에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하여 사기를 그르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베고 나가겠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준비된 수하들과 즉시 이동했다. 살생부에 적힌 1순위 인물 김종서의 집으로 향한 것이다. 그렇게 영모가 시작됐다. 김종서의 집 앞에 도달한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보길 청했다. 김종서는 그를 환대하며 안으로 들어오라 권했지만 굳이 여러 차례 거절하며 김종서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태연하게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해가 저물었으니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청을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가 영모를 꾸민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김종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편지를 받고 물러섰다. 그리고 편지를 달빛에 비춰보는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정막이 깨졌다.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수하가 소리를 지르며 김종서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철퇴로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김종서를 지키는 그의 아들과 주변인들도 속절없이 살해당했다. 피바람에 서막이 열린 것이다. 김종서를 시작으로 살생부에 적혀있던 반대 세력 수십 명이 대거 학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안평대군마저 김종서의 세력이었기에 유배에 보내진 뒤 끝내 죽음을 면치 못했다. 당연하게도 실권을 장악하게 된 수양대군은 단종의 명을 빙자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온갖 직위를 본인이 겸직하며 단종을 단지 꼭두각시 임금으로 만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는 이때까지도 어지러운 정국을 바로잡았을 뿐 왕위에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년 후 역시나 그는 천하를 지배하는 임금이 되고 싶었다. 비정한 야심으로 어린 조카를 상왕으로 몰아내 유배를 보낸 뒤 1455년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하게 된다. 수양대군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육신.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만 해도 많은 신하들은 세조를 지지하는 편이었다. 단지 어지러운 정치 질서를 회복시키려 한 행동들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왕위 찬탈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었다. 단종을 섬기는 충신들에게 세조는 임금이 아닌 그저 반역자일 뿐이었다. 이처럼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크게 분노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육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을 가리켰다.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받던 집현전 학사들이자 조선을 위해 한 몸을 바친 충신들이었다. 세조의 잔인하고도 비윤리적인 행위는 그들을 분개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수양대군을 끌어내 단종을 복위시킵시다. 성삼문은 궁궐 깊이 유폐되어 있던 단종을 찾아가 계획을 말했고 단종은 지지한다는 뜻으로 성삼문에게 칼을 하사했다. 그들은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마침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유응부가 세조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들고 왕을 지키는 벼룬검에 임명된 것이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 그 순간
유흥부가 세조를 암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사육신을 포함해 여러 지편전 학사들, 무인들이 주동해 거사를 치를 날만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세조의 책사 한명회가 연 회장이 너무 협소해 벼룬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구보다 한명회를 신뢰하던 세조는 친히 벼룬검을 취소시켰고 어쩔 수 없이 거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사를 진행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거사를 미룬 것은 크나큰 패착이었다. 목숨을 건 영모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록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거사에 참여하기로 한 김질이란 인물이 그러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인 어른을 찾아가 암살 계획을 모두 실토한 것이다. 결국 장인은 김질과 함께 세조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일러 바쳤다. 분노에 찬 세조는 즉시 주모자들을 잡아들이도록 명했고 그렇게 단종 포기 운동은 실패로 돌아간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한 세조는 직접 국문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육신 중에는 과거 세조와 가깝고 친한 인물들도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모진 고문 끝에 모든 사실을 자백받은 세조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최악의 형벌인 거열형을 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육신 가족의 경우 남자는 모두 살해했고 여자는 노비로 보내졌으며 사육신을 도왔던 7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처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단종 포기 운동은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세조의 친동생이자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이 몰래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들은 관노의 고발로 결국 금성대군은 사형을 당하며 거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다. 이쯤 되니 세조는 살아있는 단종이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다. 여기저기서 생기는 잡음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은 오직 조카 단종의 죽음뿐이라 생각했다. 당시 왕실 최고의 어른이었던 양녕대군을 비롯한 대소 신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종의 사형을 주장하며 세조의 결정을 지지했다. 특히 양녕대군은 세조의 편에 서서 세종의 자손인 단종, 안평대군, 금성대군을 죽이는 것에 힘을 보탰다. 결국 처참한 유배 생활을 하던 단종은 삼촌의 명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비정하고 냉혹한 세조의 모습은 할아버지 태종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다. 실제로 세조는 나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는 등 많은 업적도 이루었다. 또한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신들과 최측근 그 누가 됐건 모조리 숙청해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쥔 태종과는 달리 세조는 한없이 퍼주다시피 공신들을 우대했다. 그로 인해 날이 갈수록 공신들의 힘이 막강해져 부패와 횡포를 일삼으며 나중에는 왕권이 바닥을 치게 된다. 조선의 시스템은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군주라 포장되어도 명분도 없는 비윤리적인 왕위 찬탈은 폐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 했던가. 그의 말년은 비참했다고 전해진다. 세조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그의 장남 의경세자가 19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했고 둘째 아들 예종이 훗날 왕위에 오르지만 재위 13개월 만에 피부병으로 숨을 거뒀다. 또한 세조 본인도 고칠 수 없는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는 계유정난에 관계되어 귀양을 가거나 노비가 된 이들을 풀어주고는 5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역사상 최악의 폭군. 그의 첫 번째 피바람, 무오사화. 평화롭던 무오년의 어느 날 훈구파 이극돈 및 훈구 세력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임금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전하, 살인파 김일손이 실록의 사초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성종이 승하해 성종실록의 편찬을 시작했는데 실록의 사초를 담당했던 살인파 김일손이 하나같이 선대왕 세조를 모독하고 왕실을 욕보이는 글을 쓴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것도 근거 없이 어디서 주워들은 내피셜로 끄적여 놓은 것. 이를 발견한 훈구파 이극돈은 심히 분노했다. 이극돈 자신의 비행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기에 더 분노했으리라. 물론 이를 보고받은 연산군도 눈이 뒤집히기에 충분했다. 연산군은 즉시 김일손을 잡아오게 명한 뒤 문초를 하던 도중 가뜩이나 심각했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흘러가게 된다.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이 김일손의 사초에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초나라의 장수였던 항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왕이었던 의제를 처참하게 죽였는데 김종직은 죽은 의제를 조의한다는 뜻에서 글을 지었다. 그런데 이는 세조가 비정하게 죽인 단종을 의제에 비유한 것이며 은유적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스승이 쓴 글을 그냥 방구석 노트에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후대에도 전해질 공식적인 조선 왕조실록에 들어갈 사초에 자기 멋대로 적어놓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초는 임금이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었기에 김일손의 행동은 대놓고 왕실을 엿먹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뜩이나 살인 세력을 싫어하던 연산군으로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그렇게 조선의 피바람이 휘몰아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죽은 김종직의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행했고 김일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극형에 처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살인들이 화를 입는 무오사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 수많은 살인 세력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을 계기로 연산군은 독보적으로 강한 왕권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명분없는 피해 숙청이 아니었다. 김일손의 죄는 명확했으며 연산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강한 왕권을 손에 거머쥐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재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벌어지게 되는데. 피의 복수극, 갑자사화. 연산군은 생모가 폐비되어 죽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간신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임사홍이란 인물이 연산군에게 다가가 해선 안 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폐비 윤씨의 일이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귀인 정씨와 엄씨 때문에 전하의 생모가 불쌍하게 죽은 것입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사홍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폐비 윤씨 문제로 폭로해 성종 시기에 자신을 쫓아냈던 이들에게 다시 복수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해 정권을 잡기 위함이었다. 그의 계획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임사홍에게서 모든 내막을 전해들은 연산군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은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엄씨였다. 당장 그녀들에게 뛰쳐나오라 소리쳤고 대궐들에 그들을 결박한 뒤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아무리 떡이 되도록 패도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던 연산군은 귀인 정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들인 이항, 이봉을 불러들였다. 이 죄인들을 쳐라! 겁에 질린 이항은 자신의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봉은 어머니인 것을 눈치채고 차마 명에 따르지 못했으니 이를 본 연산군은 고함을 지르며 다른 사람을 시켜 다시 잔혹하게 몽둥이질을 지시했다. 결국 자식으로 하여금 어미를 때려 죽이도록 만들었다. 조선시대 윤리에는 계모도 침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기에 이는 존속 살해에 해당하는 폐륜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연산군은 이항과 이봉의 머리채를 잡고 친할머니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향했다.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고는 그가 입을 열었다. 아,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그리고는 이항에게 술잔을 따르라 겁박했고 대비는 공포에 질린 채 잔을 받았다. 이에 연산군이 다시 말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놀란 대비는 다급하게 배 두 피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참다 못한 연산군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연산군 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20일 신사 5번째 기사. 실로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연산군은 사람을 시켜 엄씨,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젓갈을 담그고 산과 들에 뿌리도록 했다. 또한 그들의 소생 이항, 이봉은 유배를 보낸 뒤 사형시켰고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았던 인수대비는 한 달 만에 병상에 누워있다. 생을 마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이들 모두를 사형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정은 살인파, 훈구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자신의 측근 세력만 제외하고 모두 숙청해버렸다. 심지어 이미 죽은 권신, 한명회 등의 시신을 꺼내 부관 참시를 행했다. 또한 어머니의 복수를 핑계로 평소에 자신의 기분에 거슬렸던 신하들까지 모조리 숙청해버렸다. 이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다. 이제부터 연산군은 미치광이 폭군으로 변모한다. 세계에 미쳐버린 폭군. 연산군은 세계에 미쳤던 왕으로도 기억된다. 그는 채홍사라는 관리를 만들어 전국 팔도에 있는 미녀들을 뽑아오라 명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뽑아 흥청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 수가 2,000명이 넘는다고 전해지는데 문제는 흥청에게는 기본적으로 집이 하사되며 그 가족들에게는 노역이나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나랏일을 신경도 안 쓰고 흥청들과 음탕한 생활을 하기에 바빴으니 나라꼴은 개판 5분 전이었다. 분노한 백성들은 이를 보고 흥청은 곧 망청이다 해서 오늘날
흥청망청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놀랍게도 연산군이 흥청들과 놀이터로 사용한 곳은 세조가 증건한 원각사, 세종이 중요시한 지편전이었다. 그는 성균관 학생들을 모두 내쫓고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기생에 만족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자신의 누이들과 근친상간까지 한 것은 물론이고 그 누가 됐건 마음에 들면 꼭 범해야 직성이 풀렸다고 전해진다. 왕의 음탕이 날로 심하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아내인지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뒀다가 밤에 강제로 간음하며 낮에도 그랬다. 연산군 일기 57권, 연산 11년 4월 12일 정묘 2번째 기사. 이처럼 실록에는 연산군에게 아내를 바친 신하들의 명단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50살이 넘은 큰어머니까지 강간했다고 전해진다. 왕이 박씨에게 특별히 명하여 세자를 입시하게 하고 드디어 간통을 한 다음 은으로 승평부 대부인이란 도서를 만들어 주었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6월 9일 정사 3번째 기사. 백성들은 불만이 극심해져 연산군의 악행을 고발하는 투서들이 나돌았다. 자신을 향한 안 좋은 말들이 나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분노에 차서는 훈민정음 교습을 중단시키고 한글 사용 금지법까지 시행하는 미친 짓을 저지르기에 이른다. 물론 이렇게 미쳐 날뛰는 임금을 도저히 눈뜨고 지켜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내시 김처선. 그는 단종부터 총 4명의 임금을 모신지라 고령의 나이였다. 왕의 유례없는 기행에 참다 못한 김처선은 목숨을 걸고 직언을 쏟아냈다. 이 늙은 씨는 내분의 임금을 섬겨왔으나 이토록 음란한 왕도 없었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화를 이기지 못해 화살을 쏘아 그의 옆구리를 맞췄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대신들도 죽음을 서슴지 않는데 이 늙은 환관 같은 거야 죽음이 아깝겠소만 임금께서 오래 국왕으로 있지 못할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연산군은 다시 화살을 쏴 그의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일어나 걸어보라고 명령하자 그는 되레 반문했다. 전하께서도 다리를 자르면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연산군은 그의 혀를 자르고 몸을 베어버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칠족 관계의 친족들까지 모두 벌을 주고 부모의 묘까지 헐어버렸다. 또한 전국의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자를 모두 개명하도록 명했고 심지어 김처선의 이름에 들어갔던 처자의 사용을 금해 그토록 좋아하던 처영무의 이름까지 풍두무로 바뀌었다.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직언을 쏟아부은 김처선을 그토록 혐오했다. 말도 안 되는 폐륜을 저지르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겁탈을 범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2번의 사화를 일으켜 포악한 정치를 일삼은 연산군. 결국 1506년 9월 연산군의 폭정을 참지 못해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이 발생한다. 그렇게 연산군은 제위 12년 만에 폐위되어 몰락했다. 사실 갑자 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10년 동안만 해도 그는 폭군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치에 의욕도 있고 왕으로서 인정도 받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미치광이 폭군으로 전락해 2년간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을 보면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그렇게 연산군은 패왕이 되어 유배를 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유배 간 지 2달 만에 역질에 걸려 죽게 되는데 실록에 따르면 죽기 전 유언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중전 신씨가 보고 싶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1월 8일 개미 2번째 기사. 마지막 순간까지 연산군이 그리워했던 중전 신씨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랫 사람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씨가 또한 더 후하게 대함으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매양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란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론 울며 간하되 말뜻이 지극히 간곡하고 절실했는데 왕이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왕이 패배될 때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9월 2일 기묘 1번째 기사. 임진왜란의 주인공 선조. 선조의 치세. 그동안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즉 적장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들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선조는 할아버지인 중종의 손자이지만 왕비가 아닌 후궁의 후손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왕조 최초로 방계 임금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선조에게 죽을 때까지 컴플렉스가 되었고 훗날 자식들이 모두 비극을 겪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편 그의 능력은 매우 출중했다. 16세의 나이로 왕위에 등극했지만 그의 탁월한 일처리에 1년 만에 수렴 청정을 거두고 17세의 나이에 친정을 시작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로지 학문에 힘쓰며 그동안 개판이 된 나라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 선조는 어떻게 해야 조정의 신하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패단이 큰 세력들을 축출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선조 시기에 훈구, 척신 세력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곧 죽어도 올바른 성리학자들인 선비를 대거 등용하여 살인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천원 집회 속 인물 퇴계 이황을 극진히 총애했고 그가 죽고 나서는 율곡 이의를 신임했다. 이외에도 억울하게 죽은 사림들을 신원하는 데 힘썼으며 수많은 성리학자들과 함께 조선의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우며 평화로운 시기, 목릉성세를 맞이한다. 하지만 역시나 예나 지금이나 어느 당이 집권을 하면 꼭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기껏 훈구파와 싸울 때에는 하나가 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도 둘로 나뉘게 되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인사권을 갖고 있는 관직인 이조 전랑에 김효원이 발탁됐다. 그런데 이를 보고 심의겸이란 자가 김효원의 행실이 의심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김효원은 이조 전랑에 등용됐지만 이 일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운명의 장난처럼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거론되었다. 이에 김효원이 나서며 말했다. 심춘겸의 집안은 명종의 외척인데 이 주요한 관직을 어찌 외척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남자 때문에 김효원의 집이 한양 동쪽에 있어 동인, 심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에 있어서 서인으로 파가 나뉘게 된다.
조선 최초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동인과 서인은 정치적 사안마다 대립했는데 선조는 이를 이용해 전국을 뒤집으며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붕당이 점점 격렬해지더니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다. 이처럼 붕당이란 시스템은 서로를 견제하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상대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자기 당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는 훗날 조선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것에 발목을 잡게 되었다. 한편 살인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1590년, 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조는 황윤길과 김성희를 통신사로 파견했다. 그리고 1년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온 그들은 선조에게 각기 다른 보고를 올렸다. 서인 황윤길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곧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동인 김성일은 이렇게 보고했다. 생긴 게 꼭 지 새끼를 닮아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처럼 서인과 동인의 보고가 달랐다. 당시는 동인의 힘이 좀 더 강했으니 조정은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했지만 그래도 선조는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인 1592년,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치밀한 전쟁 준비를 마치고 천하지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으니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다. 이제부터 선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다. 임진왜란의 비겁한 주인공. 부산을 침략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올라왔다. 생각 이상으로